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거의 3년 만에 미국 출장을 갔다가 어제 오후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차 적응이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또 이제 여러분들을 뵙는다는 그런 설레임 때문인지 어제 잠을 조금 설쳤습니다. 경영 활동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도 오늘 조찬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제 좀 꺾이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고는 방역 제한 사항이 대부분 해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이 마스크는 이제 그 권고 사항이더라고요. 권고 사항.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되던 디지털 리더십 조찬 포럼 조찬 강연에도 오늘부터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오늘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조찬도 오랜만에 조찬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개최하오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찬 강연에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 경영 환경 속에서 IT 기업은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홍원표 현 삼성 SDS 경영 고문 겸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님을 모시고 들어보고자 합니다. 홍원표 교수님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교수님은 고문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셨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후 미국에서 벨통신연구소 그리고 KT,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며 국내 모바일 산업 성장과 글로벌 리더로의 위상 제고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년까지는 삼성 SDS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한국 IT 서비스 산업 리더로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산업계 IT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셨습니다. 현재는 삼성 SDS 고문직을 역임하시면서 올해부터는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에 임명되어 디지털 전환과 미래형 인재 양성 등에 자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은 비록 짧은 강연이지만 IT 기업 경영 대가이신 홍원표 고문님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절기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정 회장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요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는 단어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CEO 분들께서는 아마 하루에도 여러 번 이렇게 맞이하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큰 기업이건 작은 기업, 이게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듣기 편하십니까? 여기 마이크를 하나를 끄든지 제 귀에는 좀 웅웅 울리는 것 같은데 큰 기업이 됐건 작은 기업이 됐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좌고우면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고 이미 많은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를 상당히 진행을 했거나 하고 있거나 이제 하려고 하거나 그런 세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이겠죠. 제가 SDS 대표를 하는 동안에도 많은 삼성그룹 내 회사들뿐만 아니라 삼성 외에 그룹 외에 있는 회사들하고도 프로젝트를 해서 보니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즉 CEO분들 또는 C-레벨에 있는 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열의도 있지만 또 많은 챌린지를 느끼고 계세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최근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CEO 레벨에서의 이슈를 조금 한번 짚어보고 특히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우리 CEO 레벨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같이 가져볼까 합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사회는 점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뭐 디지털 부분과 모바일 부분의 어떤 이 심화 과정은 근데 더 깊숙해지고 더 넓어지고 그러는 걸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가 됐건 북미 지역에 보면 온라인 소매가 됐건 또 중국의 온라인 교육이 됐건 또는 그 텔리 메디슨이라고 그러나요? 원격 의료가 됐건 각 섹터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그 현상은 뭐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변화해 가는 과정에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CEO 레벨에서 이제 고민이 이제 많은 게 되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보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저는 여기 계신 CEO 분들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더 같이 고민해야 되는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제 CEO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작은 부서의 단위에서도 할 수 있지만 또 많은 기업은 특히 CEO 레벨에서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회사 전체적으로 어떤 혁신의 과정을 밟아가시길 원하실 텐데 그러한 CEO가 한 두 가지 정도는 조금 이번 기회에 좀 고민을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본인의 역할을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실까 이거예요. CEO로서 커맨더 즉 지시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그거보다는 좀 더 참여형의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래서 여기 이네이블러라는 단어를 좀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CEO가 지시하는 입장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이네이블링을 해줄 수 있는 서포터, 즉 이네이블러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좀 전에 우리 앞에 페이지에서 사회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심화 정도를 우리가 봤지만 회사에서의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차이가 있죠. 레벨 차이가 있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결국은 트랜스포메이션이지 않겠습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의 상태에서 다음 상태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거든요. 변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변해가려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어떠한 상태로 가겠다는 건지 언제까지 가겠다는 건지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부서는 어디고 이거를 서포트해야 되는 부서는 어디고 리딩해야 되는 부서는 어디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기왕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 CEO가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중요한 팩터에 대해서 의사결정자가 명쾌하지가 않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론 작은 단위의 부서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작은 단위의 부서의 장이 이네블러가 돼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코퍼레이트 레벨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퍼레이트 레벨에서의 이네블러를 CEO가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만일 그게 분명치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한 거는 같은데 뭘 했는지 분명치 않은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별로 없다고 심지어는 맥켄지 같은 데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던 기업의 70%가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이렇게 서베이의 결과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CEO의 역할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가 내가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과연 우리 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프로젝트에서 이네이블링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차트를 그렸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분석을 하는데 이용을 해서 결국은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써 있지 않습니다만 잘 보면 이 각각의 이 과정마다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어떠한 데이터가 우리 회사에 있는 거며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수집해서
어떤 목적으로 분석을 할 건지가 분명치 않으면 중간 관계, 뭘 프레퍼레이션 해야 될지도 잘 분명치 않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널리시스를 왜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지만이 그거에 맞는 데이터 프레퍼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데이터 프레퍼레이션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없는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데이터 드리블이라는 단어를 제가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심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고, CEO로서는 각각의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주고 역할을 해주는 이네이블러로서의 CEO가 계시다면 그 기업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삼성 회사들의 케이스를 좀 예를 들겠습니다만, 작은 단위이건 큰 단위이건 그 장 또는 CEO가 역할을 함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차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에 써 있는 단어들은 다 아시는 단어인데요. 수집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기반 인프라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한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용되는 기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5가지 정도를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심플하게 외우는 방법은 A, B, C, D, S라고 생각을 해요. 예. S는 데이터 시큐리티입니다. 즉 사이버 시큐리티인데요. 그래서 A, B, C, D 이미 많이 들어보신 방법이고요. 여기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저는 중요의 비중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각자가 제가 여기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각자의 기술이 자기가 혁신적인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빠뜨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많은 경우 A, B, C, D까지만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데이터의 보호, 사이버 시큐리티, 뭐 해킹이 대표적인 뭐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CEO 레벨에서 이렇게 A, B, C, D, S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인데요. 너무나 자주 듣는 얘기라서 뭐 낯설지는 않으신 건 분명한데 요새 AI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틱스와 이게 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이렇게 융합된 환경 내에서 둘이가 같이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에 AI가 하나의 중요한 밸류 제공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한 3단계 발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든 기술을 한번 3단계로 나눠봤는데요. 데이터 어널리틱스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최선의 해결 방법은 뭔지, 이 단계마다 데이터 어널리틱스의 수준이 올라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정도가 도입이 되면 디스크리티해지는 수준에서 있을 거고요. 프레딕티브 해주려고 그러면은 예측할 능력이 생기려고 하면 딥러닝까지 이제 많은 경우 가게 되죠. 딥러닝도 이게 왜 딥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역량을 갖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좀 더 많은 케이스를 좀 더 많은 컴퓨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림 자체가 신경망을 쓰다 보니까 이 단계가 점점 넓어지고 복잡해져서 그 모양을 가장 이제 좋은 단어로 딥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아주 잘 골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스크립트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reinforcement learning, 즉 강화 학습 정도 레벨까지 가야지 이런 프리스크립트한 그런 기능까지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어널리틱스의 3단계와 인공지능의 3단계가 서로 수준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고도화된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AI 발전이 당연히 알고리즘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차원에서의 발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반도체에 관심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중심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컴퓨테이션 파워,
컴퓨팅 파워 연상 능력이 AI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는 건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CPU가 당연히 주던 역할을 합니다만 인공지능으로 갈수록 GPU의 역할이 좀 더 커지고요. 예, 그 다음에 좀 더 딥러닝과 리인포스먼트 러닝까지 가기 위해서 복잡한 연산을 또 굉장히 에피션트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란 신경망을 많이 닮은 그런 구조를 가진 AI 칩 반도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만 10년 내에 대부분의 기계에 뭐 엣지 단위 됐건 클라우드 단위 됐건 AI 반도체가 다 탑재될 전망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핸드폰 레벨에서 AI 반도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장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이슈 있는데요. 그러면 NPU 레벨에서 끝날 거냐? 다음 그 컴퓨테이션의 역량은 어디서 올 거냐? 퀀텀 컴퓨팅에 이제 이게 기대가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뭐 5년 내에 상용화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상용화가 되더라도 모든 단계에서 퀀텀 컴퓨팅을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컴퓨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이제 쓰이게 되겠고 많은 경우에는 GPU, NPU가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계신 CEO 분들이 대부분이 ESG에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컴퓨팅 파워가 주로 클라우드에 있고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클라우드는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전력을 씁니다. 우리가 2016년에 있었던 알파고의 경우를 보면 초당 30조 프로세싱을 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는 대략 600kW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개발해내고 있는 이런 AI 칩 반도체는 여기 보시는 것대로 초당 40조 건을 프로세싱을 하면서도 15W만 쓰는 이런 저전력 반도체를 우리가 개발해내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는 에너지와 그것에 의해서 배출되는 탄소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사업을 하고 있는 여기 이제 기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것보다 더 걱정해야 되는 게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내는 벌금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ESG가 이제 많은 기업의 이슈입니다만은 이렇게 컴퓨팅 파워를 논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에서도 ESG는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I 발전을 얘기하다가 제가 딴 데 조금 샜는데요. 그러면 이 AI는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가질까? 예, 지금은 뭐 종문대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의도를 파악하고 버추얼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죠. 예, 그러나 이제 휴먼 라이크한 그런 어드바이징 역할을 이제 어느 정도 할 텐데 이미 뭐 금융 같은 데는 뭐 로봇 어드바이저 같은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헬스케어에서는 뒤에도 어떤 예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AI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컨슈머 레벨에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AI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이제 나중에는 AI가 AI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한쪽에서 부족한 걸 다른 쪽에 인간이 개입해서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 간에 자기네들이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인터랙션을 하면서 좀 더 정확한 결과, 좀 더 어드밴스한 결과를 내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AI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B, A와 D는 얘기를 했고요. B, 블록체인인데요. 블록체인만 가지고는 뭐 몇 시간 우리가 얼마든지 난상 토론할 수 있죠. 뭐 화폐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암호화폐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크립토커런시, 즉 블록체인 1.0 트러스트를 내세운 신뢰 네트워크로서 출발한 2009년에 출발한 우리 비트코인 중심의 단계가 1.0이라고 본다면 크립토커런시죠. 상당히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는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들어간 블록체인 2.0, 즉 엑세큐션을 주로 강조를 했던 블록체인 2.0이 훨씬 더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의미가 있고요. 물류, 그 다음에 많은 경제적인 시스템에 구매, 물류, 스마트 컨트랙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단계를 줄이고 많은 걸 자동화해주고 많은 투명성과 그다음에 위조성을 없애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고요.
요새는 이제 블록체인 3.0 크리에이트 단계까지 왔다는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정부도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디센트럴라이즈된 아이덴티티 (ID를) 주민등록증이나 그다음에 패스포트, 드라이브 라이센스나 이런 걸로 변경을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분산 인증을 통해서 인증 프로세스를, 지금 우리가 공인 인증서라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분산 인증을 통해서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프로브되고, 예, 모든 기기에서 인증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거를 국가가 센트럴라이즈 오거나이제이션에서 관여하지 않고도 프로브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지 등등 많은 서비스들이 다른 기술과 융합이 되면서 오는 단계, 그리고 메타버스도 이제 이 블록체인 3.0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크리에이션하고 다른 서비스들과 연결을 해주는 인트로 오퍼레이션을 하는, 예, 그런 단계로 현재는 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단계에 와 있는 블록체인 3.0의 주요 화두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상용 서비스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단지 클라우드화 되기 시작하겠죠. 다른 기술과의 융합은 얼마나 될 수 있는 건지, 또 한 가지는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로 어떤 에셋이 디지털화돼서 에셋이 된다면 그거를 어떻게 잘 보관하고 또 그것을 다 교환할 수 있는지, 예. 그래서 NFT가 그중에 한 이제 포맷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이 부분에서 이제 블록체인 3.0이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 1단계에서는 주로 비용, 경제, 효율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많은 기업이 지금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으로 움직이고 가고 있죠. 왜냐? 특정 클라우드 회사한테만 의존하고 있는 것도 피하고, 예. 또 많은 기업 안에는, 작은 기업은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기업인 경우에는, 큰 기업인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 기업 내에서만 굉장히 컨피덴셜하게 다뤄야 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죠. 그래서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혼합, 즉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이제 굉장히 기업한테는 중요한 솔루션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분산 클라우드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분산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회사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게 멀티 클라우드가 됐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됐건, 예, 클라우드를 내 스스로 어떤 걸 쓸까 걱정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애플리케이션에 집중을 하고, 예, 클라우드 솔루션 자체가 그 회사의 상황에 또는 그 데이터의 시큐리티 레벨의 요청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가장 옵티멈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주는, 예, 그런 정도의 레벨의 기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분산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서로 조합하는 것을 인터클라우드 브로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도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MSP니 CSP는 2단계라고 본다면 인터클라우드 브로커는 이제 3.0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ABCDS, 사이버 보안입니다.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 보면 하루에 10만에서 100만 정도 해킹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100만 개의, 하루에 100만 번의 해킹 시도가 들어옵니다만 그게 다 뭐 문제되는 해킹은 아니고요. 그 중에 뭐 수백 개 정도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그런 해킹 레벨이라고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첫 보안의 1단계는 아직도 2단계가 뭐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AI도 2단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킹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탐지를 요새는 AI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뭐 자동화되어 있는 건 당연합니다만 자동화 단계를 지나서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서 어떤 패턴으로 들어올 때 이게 해킹의 아주 수준 높은 해킹의 수준이라고 하는 걸 탐지해내는 거죠. 얼라함을 올려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내가 나가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나가지 못하기가 2.0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들어왔는지를 아느냐. 예. 들어와서는 만약 들어왔다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겠느냐. 그것도 결국은 AI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 회사 전체 내부의 IT 시스템에 대해서.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2.0이라고 본다면 이 수준 정도까지 와 있는 기업들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이제 대단한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겠죠. 이제 3.0은 그러면 들어와서 전혀 못 나가느냐? 나갑니다. 예. 가끔 유출이 되죠. 예. 아주 우리가 알기로 뭐 IT의 최고 기업인데도 유출되는 거 가끔 우리가 신문에 보지 않으십니까? 나갑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나간 데이터가 쓸모없게 그걸 해버릴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나가더라도 좀 걱정이 덜 되겠죠. 그래서 나가도 쓸모없게 하는 레벨이 저희들이 사이버 시큐리티 레벨에서는 레벨 3 가장 어려운 단계이고 복잡한 단계이고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아주 좀 고도의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 물론 이게 우리한테 이거를 도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도입할 때는 한 가지 이제 리스크를 고려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 암호를 하면 할수록 데이터가 잘 보호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기까지 갈 건지 이것으로 충분한 건지 뭐 어느 기관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기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이버 보안 차원에서는 이 정도 레벨까지 와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A, B, C, D, S 5개 분야의 핵심 기술의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CEO 레벨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정리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A, B, C, D, S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어떤 기업이 작은 기업이건 큰 기업 간에 CEO 레벨에서 추진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다면 그건 기업 내의 이슈고 기업 밖에 전 인더스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거를 또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신경제라는 말을 좀 붙였습니다만 뉴 디지털 이코노미, 이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사회의 디지털 현상 그리고 각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경제 개념이 이제 막 도입이 될 텐데 뭐 예를 들면 웹 3.0 같은 것이 대표적인 뉴 디지털 이코노미의 한 포맷이겠죠. 메타버스도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인공지능이 대표하는 XR이 대표하는 새로운 기술과 그다음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블록체인의 플랫폼 그리고 경제 시스템, 그다음에 뭐 우리 생활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소셜 미디어의 역할, 이 세 섹터가 어우러지면서 웹 3.0이 대표되는 그런 뉴 디지털 이코노미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꼭 정리해 보고 우리 회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혁신을 하고 있다면 우리 회사가 내놓는 서비스, 우리 회사가 내놓는 프로덕트 그런 것들이 이러한 뉴 디지털 이코노미에서 어떤 역할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CEO 레벨에서는 한번 고민해 보실 토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당연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제 진화가는 과정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어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제너럴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신경제의 핵심 축 그리고 A, B, C, D, S 차원에서의 발전 단계를 정리해 봤습니다. MIT에서요 매달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하는 매거진을 매달 퍼블리시합니다. 영어로만 나왔는데 올해부터 한글 버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 뭐 상당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책상에 놔두시면 시간 나실 때 보시면 현재 우리 적어도 기술 분야와 관련된 거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아티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재밌게도 이번 호는 새로운 화폐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뉴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 것이 또 뉴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태동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뭐 MIT에서 보는 시각이겠죠. 또는 MIT와 관련된 분들이 보는 시각일 텐데 그런 아티클이 또 재밌게도 실려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자, 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커미티들이
전 세계의 유명한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 분들을 모시고 심사를 해서 매년 10대 혁신 기술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 혁신 기술이라는 게 정말 혁신적인 내용도 들어있지만 다른 분야가 혁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의 혁신 기술이 당장 상용화돼서 쓰인다기보다도 몇 년 후에 이제 상용화되면서 뭔가 혁신적인 그런 결과를 낼 거라고 예상이 되는 기술인데요. 올해 같으면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탄소 제거 공장까지 여러 분야에 다 어우러져서 10대 혁신 기술을 선정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2019년서부터 제가 4년 동안에 있었던 이 10대 기술의 내용을 쭉 한번 보니까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19년에도 한 세 가지 정도가 인공지능 관련이었는데 20년에도 4개, 21년에도 4개, 올해 22년에도 4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40% 정도의 전 세계에서 중요하다는 기술에서도 탑10 혁신 기술의 40%가 directly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 레벨에서건 사회 레벨에서건 산업 레벨에서건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올해 제가 굳이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비밀번호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다 토픽이 혁신 기술에 들어 있어요. 우리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 반드시 비밀번호 넣어야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생체 인증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그러면 생체 인증, 핑거프린트가 됐건 페이스가 됐건 이제 생체 인증을 할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것과 생체 인증이라는 것이 조합이 되면서 또 새로운 많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또 AI는 데이터와는 제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AI를 위해서 합성 데이터, 즉 데이터가 충분치 않을 때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훈련시키는, 왜냐하면 머신 러닝, 딥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전부 뒤에 러닝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은 왜 붙어 있느냐?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러한 훈련을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AI가 또 조금 더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를 볼 수 있는 한 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몇 년 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게 대기업이건 작은 기업이건 도입을 해서 회사의 한 부분 또는 회사의 전체적인 이제 디지털 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삼성 SDS의 대표를 하면서 여러 기업과 이제 프로젝트를 합니다만 여기에 나온 케이스들은 삼성 회사들의 케이스입니다. 제가 가장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가능하면 제 데이터를 여러분과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경험했던 회사들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여러분께 피부에 와닿는 얘기일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제조, 이 제조는 삼성그룹만 봐도 제조와 관련된 회사가 꽤 많습니다. 제조에서의 AI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도 이제 제조를 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 AI를 활용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기업의 또 이 제조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평택에 있는 반도체 단지가 축구장 한 400개 정도 되는 사이즈 정도에 되는 단지인데요. 한 라인의 길이가 한 7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드라이버를 치는 이 프로 골퍼도 아마 투혼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안에 일하는 엔지니어가 20명 남짓 됩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냐면 거의 100%에 가까울 만큼 자동화가 돼 있어요. 자동화라는 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기 밑에 써 있는 대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장비로부터 추출을 해서 좀 전에 우리가 데이터 애널리틱스에 말씀드린 대로 predictive,
이 장비가 지금 어떤 소음을 내고 있고 어떤 바이브레이션이 있으면 이게 1시간 후에 또는 며칠 후에 또는 몇 주 후에 고장 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걸 프레딕티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의 효율성과 어마어마한 수율의 효율성과 어마어마한 그런 원가 경쟁력을 갖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AI가 이러한 과정에 어떻게 쓰이느냐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예를 하나 구체적인 거 들면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조차도 부품 만드는 과정에 AI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품이 과연 불량이냐 아니냐, 물론 옛날에는 마이크로스코프를 보면서 아주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잘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속도 면에서나 그 정확성 면에서 이제 도저히 이제 기계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불량 부품을 골라내는 정확성, 이게 이 부품이 지금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상 제품이지만 실제로는 얼마 조금 지나면 불량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면은 완제품에 들어가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그 완제품이 고장이 내기 시작하겠죠. 따라서 이 불량을 골라내는 그 정확도와 또 엔지니어가 1초에 하나씩 골라낸다 그러면 AI 머신은 그거보다는 훨씬 빠르게 골라내죠. 훨씬 더 정확하면서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이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은 렌즈와 센서가 이제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카메라 모듈이 이제 발전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성능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감동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카메라 모듈의 렌즈가 하나가 아니고요. 제가 몇 개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많은 렌즈들의 조합에 의해서 아주 뛰어난 성능을 내는 렌즈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다 이제 머신으로 하고 있고요. 머신이라는 얘기는 이 조합을 가장 최적된 조합을 해주는 것으로 AI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성능 그리고 렌즈를 많이 이제 쓸모없는 렌즈를 많이 버려야 되는데 매뉴얼리 하게 되면 이걸 다 이제 자동으로 하면서 이 세이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또 경제적인 효과도 대단합니다. 물류에서의 AI는 크게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박스나 팔렛이 들어있는 컨테이너에 물건을 어떻게 싣냐가 그냥 대충 실을 것 같지만은 이걸 어떤 순서로 어떤 모양새로 싣냐에 따라서 이 물류 회사에서는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간단한 계산이 아니고요. 많은 데이터로 훈련시킨 AI가 내가 오늘 실어야 되는 물건과 종류에 따라서 그 박스 모양을 어떻게 실으라고 하는 커맨딩을 해줍니다. 배송할 때 5군데를 내가 차를 타고 갈 때 어떤 루트로 가는 것이 이 시간에 이러한 트래픽 그 상황에서 어떠한 루트로 가는 것이 가장 최적인지, 아침에 우리 쿠팡 또는 마켓컬리가 배송을 과연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분명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용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창고 운용을 하기 전에 3D 버추얼 창고를 예상을 만들어 보고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동작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창고의 운용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불거진 문제입니다만은 이제 해상 그 운항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배도 많지도 않고, 다음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싣는 항구와 적재된 것을 내려놓는 항구에서의 이 준비 상황, 그리고 배가 이 대양을 지나가면서 태풍과 자연 기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 등등 많은 것을 동원해서 애널리시스를 해서 코스트 그리고 시간 그리고 포트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미리 대비해야 되는 등등의 많은 것을 AI를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창고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물류 대양을 지나갈 때 루트에 대한 최적화, 이것도 운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면 갈수록 대비도 할 수 있고 또 고객에게 100원이라고 우리가 한 달 동안 100원이 들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일 150원이 든다면은 그 더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적게 든다 그러면은 적게 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더 다른 데다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요새 건설 회사들은 가장 문제가 이거죠. 중대재해와 관련된 법이 통과되면서 더 심각해졌는데요. 1년에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몇 건인지 제가 숫자를 압니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모든 회사들이 그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이 회사는 최근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고를 제로화하는 것에 대해서 CEO 레벨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거의 제로가 됐고요. 이제 1단계 IoT와 드론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알자. 두 번째, 각 코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CCTV와 AI 기능이 들어간 CCTV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어떤 종류의 사고인지 왜 일어났는지에서 빨리빨리 알고 사고가 나기 직전에 미리 알자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책상에서 훈련시키는 것하고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제 VR 이 헤드셋을 쓰고 실제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 교육을 시킴으로써 높은 층에서 내가 낙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VR 헤드셋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죠. 조심성을 갖도록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사고 지루화를 거의 실현을 해가고 있고요. 건설 현장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어떤 한 그 공장의 지하에 있는 아주 복잡한 가스와 물과 그 다음에 케미칼 그런 용액과 전기와 이런 것들이 뭐 아파트 지하면 가도 굉장히 복잡한 연결이 있을 정도인데 공장 지하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3D 레벨에서 볼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를 갖췄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건설 회사들이 각각의 단계에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정합이 안 돼서 그 브리치 때문에 오는 이 낭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일치시켜서 3D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AI를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결과를 내가 미리 알고 일을 하는 그러한 레벨까지 간 케이스고요. 결국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용 효율과 경제성을 가졌는지도 여기 잘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금융, 이건 이제 화재 보험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동작을 현재 안 하고 있네요. 2D의 레벨에 있는 거를 3D 레벨로 이제 많은 경우에 사고가 나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이 견적을 대략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2D를 3D로 하고 그 이미 이 자동차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이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처면은 어떤 깊이로 어느 부분까지 이 피해가 또는 상처를 냈을 거라고 그 계산을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빠르고 정확하게 하면서 1년에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마어마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프로드 즉 가짜 이 견적 같은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른 케이스의 금융입니다만 다른 케이스입니다만 현재 이제 보험 설계사가 보험을 팔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상담센터에서 고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보험을 제대로 들었는지 많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묻죠. 근데 보험 설계사 이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24시간 일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24시간 일하면서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전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 AI 이제 머신을 이용한 그런 상담원인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응대해 줄 수가 있고 또 전화가 통화 중이었어도 다음에 또 즉시 또 계속해서 전화를 해줄 수 있는 사실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콜센터 전체 오퍼레이션의 차원에서 보면 그 고객 만족도와 비용 면에서 뭐 그 효과는 뭐 여러분이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등등. 요새 은행에서는 또 얼마 전에 제가 아티클도 봤습니다만 은행에서는 이제 비대면이 되면서 또는 이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그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많은 걸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이 인터랙티브를 하게끔 AI 상담원이 나와서 제가 일일이 그 메뉴를 보면서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AI 상담원이 화면에서 저한테 많은 것을 도와주게끔 하는 그런 AI 상담원이 이제는 홈페이지 레벨에서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개의 큰 병원이 있습니다. 삼성내에는 한 병원에서 이제 있었던 하고 있는 일인데요. 우리 몸 신체에 저도 뭐 알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그 중요하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비침습, 즉 몸에 칼을 대지 않고 또는 바늘을 찌르지 않고 그 피를 볼 수 있는 모세혈관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망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막을 근데 우리가 건강 검진할 때마다 반드시 찍어요, 그죠? 그래서 망막 사진을 보면 우리 몸의 말초 단계까지 와 있는 핏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 망막 사진이 많은 우리 건강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망막 사진만 보고 일단은 정상이냐 아니냐 그걸 다 의사가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대부분의 AI 머신이 그 정도는 다 해내는 거죠. 의사가 그건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된 거고 더 나아가서 자세히 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에 가장 가까운지를 1차적인 것을 AI 머신이 다 하면 조기 진단하는 데의 정확성도 올라가지만 의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개의 사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훨씬 많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AI 머신이 도와줌으로써. 그리고 이제 특히 저개발 국가에 눈과 관련된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이제 해외로 이 기술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방암과 관련된 건데요. 물론 유방암이 주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나 CT 촬영을 통해서 이제 자세히 알게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유방암을 앓았던 환자들의 유방암이 진단이 되고 수술을 하고 5년, 7년, 10년에 어떻게 생존해 왔고 그 생존한 그 환자들이 중간중간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죠, 병원에. 그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오늘 새로운 환자가 수술을 했다고 하고 일주일 후에 그 수술 환자의 상태를 보면 이 환자가 5년, 7년 또는 10년의 생존 확률이 몇 % 정도가 되고 그리고 재발을 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확률로 재발할 건지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를 다 봤기 때문에 의사한테 이 기계가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이름으로써 의사가 훨씬 더 좀 더 액티브한 프로액티브하게 대처할 수 있고 환자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부분에서의 AI가 우리가 IBM의 이 왓슨이 의료 부분에서 이제 역할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수익을 못 냈는데 이제는 뭐 왓슨 같이 대형 시스템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각 병원 레벨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데이터만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정도 레벨에서는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쓰임새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CEO로서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요. 앞에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예를 보신 거고 참고 삼아서 업무 자동화입니다. 업무 자동화 RPA라고 하죠. Robotics Process Engineering Automation이고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앞에 AI 챗봇을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AI 챗봇과 RPA가 조합이 돼서 더 발전된 이제 RPA의 모습이라고 RPA
2.0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챗봇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 다음에 RPA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 그 두 가지 예를 제가 들 텐데요. 이거는 구매팀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구매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특히 납품이 지연됐거나 문제가 있을 때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구매팀에서는 이 특정 회사에서는 50명이라는 직원이 하루에 10건 정도를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되고 한 건 처리하는데 30분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구매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복잡한 일입니다. 단계도 많고. 그런데 확실한 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아주 똑똑합니다. 추론 같은 거는 못 해내지만은 주어진 반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죠. 그래서 RPA라는 걸 통해서 이 프로세스가 반복적인 것만 확실하다면 당연히 RPA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RPA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 구매팀에 있는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물론은 만들어내야 됩니다만은 그 과정은 한번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해내면 그러면 여기 써 있는 대로 50명이 하루에 10건을 한 건당 30분씩 해야 될 일을 RPA가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50시간, 1년에 이 구매팀에서 세이브한 시간은 대략 7만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여기 각각의 과정에 RPA가 도입이 됐는지, 챗봇이 도입이 됐는지 다 여기 이제 써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회사에 어느 부서건 그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그게 간단한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일일 수도 있는데 루틴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RPA를 동원해서 자동화해버려야 됩니다. 자동화를 하면 더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고요.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그 사람은 다른 더 중요한 일을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인력을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뽑지 않고도 덜 뽑아도 회사의 인건비를 우리가 더 효율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다른 예인데요. 각 법무 특히 대기업에는 이제 큰 법무팀을 데리고 있는데 그 법무팀의 변호사들이 굉장히 반복적인 일을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많이 다뤄야 되는 회사에서는 그 계약서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이슈거든요. 리스크 조항이 과연 얼마나 있는 거냐. 예. 그리고 나중에 다 정리된 최종본이 정말 제대로 된 정리가 제대로 된 거냐. 그거를 들여다보는데 변호사들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씁니다. 근데 반복적인 일이에요. 학습만 시키면 머신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제 이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플랫폼에 이 기능을 넣어서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계약 문서 검토하는 양도 확 줄이고, 예, 그 다음에 계약 문서를 비교를 자동화해서 그 시간을 줄여서 1년에 뭐 몇천 시간씩 세이브하는 그런 효과를 거둔 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6가지 그 내용을 통해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예를 제가 좀 들어드렸는데요. 이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크게 저는 두 가지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내리려고 고민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가. 먼저 회사 가치를 좀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원가 부분에 재무적인 부분에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HR 이슈, 예, 인적 혁신에 대한 이슈인데 이건 제 개인이 그냥 제가 읽고 감동을 받은 책들에 대한 얘기고요. 이 네 가지 핵심 부분에서 우리 CEO로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가면서 과연 우리 회사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원가 부분에 혁신을 반드시 한 것인지, 예, 재무적인 현금 흐름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는 회사는 효과를 가진 건지, 그리고 내가 신사업을 추진을 할 때 여러분 올해 우리 회사의 신사업을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뭐 10%라고 예를 가정한다 그러면 내가 매년 우리 회사는 매년 신사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매출이 10%라고 하는 것을
그걸 꾸준히 유지하면 10년에 한 번씩은 그 신사업의 전체 매출의 메이저가 되는 거죠. 그게 10%가 아니고 20%라면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대단한 회사가 되는 거죠. 그 회사의 가치는 분명히 시장에서 알아줄 겁니다. 아마. 인적 혁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인적 혁신에서 아까 제가 RPA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RPA를 통해서 인적 혁신의 중요한 효과를 또 AI를 통해서 내는 것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래는 뭐 너무나 많은 팩터가 있어서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정리해 본 건 파이낸싱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변해갈지 뭐 결국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제 그 분야겠습니다만 이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 그러면 석유와 결국은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 인더스트리가 특히 자동차에서 변해가는 에너지 인더스트리 그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그 소프트웨어라고는 결국 인공지능이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돼야 되겠죠.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건 배터리고 그래서 전기는 어떻게 만들고 배터리는 어떻게 만들고 이 ESG 이슈가 여기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에너지와 자동차 인더스트리와 ESG 이슈를 다 한번 고민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제가 아주 재밌게 흥미롭게 읽은 책인데요. 200세 시대가 온다. 타이틀이 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데 공격적인데요. 실리콘밸리와 유럽에서 이 바이오 사이언스 부분에서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서 잘 정리된 책이었고요. 여러분 가상은 현실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책인데요. 정말 소셜 미디어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융합이 어떻게 현실을 가상같이 가상을 현실같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된 책입니다. 마지막 한 장입니다. 제가 뭐 오늘 드린 말씀은 상당 부분은 다 이제 아는 내용이실 거라 같은데요. 머릿속에 한번 정리가 되셨다면 큰 축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회사 내에서는 그리고 회사 외부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이코노미 그리고 인더스트리가 이제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우리 회사는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건지 원가 면에서 재무적인 면에서 인적 경쟁 면에서 한 축은 데이터의 중심으로 새로운 이코노미가 왔을 때 저는 가상은 곧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 않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슈들이 가상에서 시뮬레이션이 되고 가상에서 우리가 깨달은 내용들이 전부 현실에 적용이 되는 이제는 경계를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저는 이 문장을 좋아합니다. done 작은 것이라도 작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도 반드시 하나를 확실하게 결과를 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완벽한 플랜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CEO분들께서 이네이블러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데이터 드리븐을 이끌어가는 그런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제가 희망을 하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강연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연 오늘 참 재밌게 잘 들었고요. 요즘 사실은 이제 기업 경영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인재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거든요. 소위 뭐 디지털 기업이라고 하는 네카라 구배에서 요즘 대기업의 인력도 그쪽으로 좀 빠져나간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력이 심각한데 삼성 SDS에서 최고 경영자로 이제 재직하시면서 우수 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좀 제언을 좀 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좀 하실 수 있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고 또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그냥 여담을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래된 얘기입니다. 모 회장님께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여기도 기자도 이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회장님께서는 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예견하십니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미래를 예견한 적도 없고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그러나 저한테는 한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최고의 인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찾아만 낼 수 있고 불러만 올 수 있다면 저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인재가 미래가 닥쳤을 때 그 인재들이 그 미래를 어린이 알아서 헤쳐나가기 때문에 즉 나는 인재 확보가 내 임무지 내가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일화가 있고요. 빌 게이츠 회장이 그것도 오래된 얘기인데요. 기자가 또 질문을 아마 컨퍼런스에서 한 것 같아요. 당신의 회사의 가장 어려운 경쟁 상대자는 누군가요? 그때 이제 기자의 의도는 이제 그때 한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업 모델을 가지고 막 서로 시장에서 시끄러울 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카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카피 라이센스당 얼마씩 돈을 받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글은 뭐 엔드로이드가 대표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막 오픈 커뮤니티에다 그냥 무료로 이렇게 배포해 버려요. 한쪽은 굉장히 클로즈한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고 한쪽은 열심히 개발해 가지고 오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연히 괴로워졌죠. 특히 모바일 부분에서 혁신이 늦어가지고 이제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빌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가장 어려운 경쟁 상대자는 골드만삭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인베스트먼트 뱅킹의 리더인데 어떻게 뉴욕 월스트리트의 회사가 경쟁 상대가 되나요?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고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고 비즈니스를 리딩해내는 인재가 가장 항상 이슈인데 미국의 최고 인재들이 뭐 대학에서 나오면 그러면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파이낸싱 회사들이 좋은 조건으로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수학 전공한 사람이건 컴퓨터 전공한 사람이건 경영을 전공한 사람이건 이런 얘기를 이제 일화를 보면 결국은 모든 기업은 인재 확보가 말씀하신 대로 핵심입니다. 어차피 AI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SDS에서 경험을 좀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방법을 우리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밖에서 데려오는 거 전에 우리 내부에 있는 인력을 어떻게 더 레벨을 향상시킬 것인가. 그래서 내부에 소프트웨어 검증 대대로하는 걸 통해서 일정 시간에 공부를 하고 일정 시간에 테스트를 통과하고 일정 시간에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저희가 지나가고 되면 소프트웨어의 레벨을 서티피케이트를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역량이 검증되는 거고 회사에서 인재로 평가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도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를 해주는 과정을 만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소프트웨어의 3단계 엑스퍼트가 되면 정말 대단한 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내의 사람들을 자기가 시간을 내서 자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직원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레벨 향상을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밖에서 이제 인재가 불러 들어오는 건데 그것도 많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가능하면은 정말 정예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필터링을 적절히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나가지 않게 우리 아까 데이터만 뭐 들어오지 못하게 또 들어온 게 나가지 못하게 아니라 들어온 인재가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해외에 특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유연성, 플렉서빌리티는 한국 기업들은 좀 아직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회사에서 인재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 시장 메커니즘에서 봤을 때는 활발하게 있는 것도 시장 면에서 시장의 메커니즘에 봐서는 어느 정도는 포지티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 나오고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도 하이어하고 또 다른 회사에서 나온 사람을 우리가 또 하이어하고 이런 순환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너무나 그게 없는 것도 문제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감사합니다.